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귀경 정체가 시작되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씨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14살이 안 돼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 매년 1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살에서 11살 사이 촉법 소년 범죄는 4년간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사고 위험이 커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아침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3년 만에 돌아온 거리두기 없는 추석 연휴. 오랜만에 고향 갔다 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못 뵈 죄송한 마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모습이었는데요. 연휴 셋째 날 시민들 표정 이준엽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보따리, 아이스박스, 고향에서 넉넉히 챙긴 선물 손에 든 사람들이 열차에서 쏟아집니다. 꽃가옷 입고 다녀온 아이도 기분 좋게 웃음 짓습니다.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명절, 반가운 고향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님 자주 못 찾아뵌 아쉬움과 죄송함은 훌훌 털었습니다. 시국인지라 자주 못 내려갔어서 좀 마음에 좀 걸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내려갔었어가지고 네, 아주 잘 쉬다가 왔습니다. 연휴가 조금 짧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그전 코로나 때는 자주 못 내려갔었어요. 마음 편하게 어른들 뵙고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짧게 다녀온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일가 친척이 다 모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고향 공기도 마시고 새로 태어난 조카도 보고 참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서울이랑 역시 공기도 다르고 가족들도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고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가족들 보고 조카도 생기고 해서 만나니까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좀 시끄럽고 별로 안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그래도 막상 보니 재밌고 좋더라고요. 서해 섬들을 잇는 여객터미널은 귀경객들로 활기찼습니다. 잔잔한 바다를 헤치고 카페리가 들어오면 양손에 짐을 한가득 든 승객들이 내립니다. 애들 아빠가 지금 연평도에서 근무하고 있어가지고 같이 다녀왔고요. 평소에 저희가 면회하러 들어갈 때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고 고향 방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명절을 맞아 나들이 온 손님들도 북적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3대가 같이 코끼리 구경하며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저희 집부터 갔다가 그리고 처갓집 와서 장인어른하고 이렇게 동물원에 또 같이 오니까 장인어른도 좋아하시고 저희 아이도 좋아하고 모두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명절인 것 같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돌아다니기도 좋고 또 아들이랑 손자랑 같이 나오니까 아직 좋으네요. 아쉬움 없이 가족과 함께 보낸 이번 추석. 연휴는 막바지로 접어들었는데도 시민들 표정은 한결 밝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객들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귀경 방향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평소 주말 정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수준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 대가량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 사흘째였던 어제 전국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선 귀경길 차량이 버스 정류장을 들이받았고 창녕 부근 고속도로에선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빈집에선 갑자기 불이 나기도 했는데 자세한 사고 소식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휴 사흘째 서울 도심 버스 정류장. 차량 파편이 중앙선 너머까지 튀어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나와 현장을 수습합니다. 오후 2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해화성당 인근 도로에서 SUV가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달리던 SUV는 먼저 이곳 버스 정류장을 덮쳤는데 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철제 의자도 부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UV는 이후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서 앞부분이 완전히 깨진 후에야 멈췄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소리는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확 틀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속도가 거의 한 70km. 이 밖으로 차가 둥 떠갖고 둥 튕기면서 그대로 멈췄거든요. 돌면서. 이 사고로 버스를 기다리던 일가족 3명이 유리 파편에 맞아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까지 10명 넘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추석 연휴를 보내고 귀가하던 중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고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창밖으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진화 작업에 한창입니다.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18층짜리 아파트 12층 빈집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30여 명이 급히 대피했고 2명은 구조됐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창녕 나들목 근처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3대가 불에 탔지만 탑승자들은 무사히 탈출해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사고 수습 과정에서 창원 방향 차로가 모두 막혀 고속도로 통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 심각한 정체가 발생한 탓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북한산 백운대 인근에선 50대 여성이 등반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이 헬기를 띄워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충청권 이남 지역에 가끔 비가 내려 귀경길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겠고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까지 강수량은 제주도에 10에서 50mm, 전남권 5에서 40, 전북과 경남권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남해와 제주, 동해 남부 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높게 일겠다며 배편을 이용하는 귀경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극우 단체와 반일 단체가 한밤중에 충돌했습니다. 신자유연대 회원 10여 명은 어젯밤 10시쯤 서울 수송동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와 소녀상 철거 등을 요구하는 기습 집회를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연대 회원들은 소녀상을 지키는 반일 행동 측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단체 간의 대치는 4시간 반 만에 끝났지만 반일 단체는 이후에도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시위를 한동안 이어나갔습니다. 경찰은 현장 체증과 소음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두 단체 모두 집시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한 뒤 정기예금의 60% 가까이가 2.75%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정기예금 가운데 56.2%의 금리가 2.7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5%가 넘는 금리 구간의 비중은 2018년 이후 올해 1월까지 0%였지만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6월 25%로 늘어난 뒤 7월 빅스텝 단행으로 단숨에 절반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코스피 시가총액이 400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지난 8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1,879조 1,33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11조 1,149억 원, 18% 감소한 수준입니다. 이 기간 코스피는 3,162.99에서 2,384.28로 24.62% 급락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코스닥 시가총액은 437조 8,217억 원에서 352조 2,309억 원으로 19.09% 줄었습니다.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과 거래 침체 등에 따라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2,700억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R114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현재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1,357조 4,685억 원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시행하기 직전인 4월 말보다 2,749억 원 감소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안에 팔려는 매물이 시장에 나왔지만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매수세가 줄어들며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많게는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의심된다고 통보한 거래는 7,99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53.9% 증가한 수준입니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2019년보다 각각 2배와 3배 많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가 부진하면서 2년여 만에 수출이 감소했는데요.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까지 겹치며 앞으로 1, 2년간 불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애플은 지난달 신형 모델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의 신규 공급처로 중국 기업을 택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 기업인 YMTC에서 낸드 플래시를 공급받기로 한 것입니다. 세계 낸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점유율 35.5%와 18%로 현재 1위와 3위인데 YMTC의 애플 진출을 계기로 중국의 한국 추격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YMTC가 낸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얘기하는 게 벌써 2018년도거든요. 그게 이제 메인 시장에까지 진출했다.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대중국 무역 수지에도 반도체 부진이 영향을 줬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데 지난달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3.4% 감소했습니다. 그에 따라 전체 반도체 수출액도 마이너스 7.8%.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연속 늘기만 하던 반도체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중 수출 외에 이제 제일 큰 품목이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의 그 수요들이 둔화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맞고 그 둔화에 따라서 또 국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현재 상황을 위기로 진단했고 60%는 위기가 앞으로 1, 2년 이후에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 여기에다 강대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700조 원을 넘고 2025년엔 8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인데요. 정부는 재정 준칙 등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으로 나라 빚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대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했습니다. 특히 재작년과 지난해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예년보다 7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도 크게 늘었는데 정부는 올해 680조 원을 넘고 내년엔 7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자성 국가 채무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와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정 수요가 늘면서 갈수록 규모가 커져 2026년엔 86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이자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3조, 2026년에는 30조 원이 넘는 이자 지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부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강력한 재정 지출 구조 조정 등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면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하겠습니다. 재정 준칙 법제화, 성과 관리 강화, 교육 교부금 개편 등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기 위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를 마이너스 3% 한도 내에서 관리하고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를 마이너스 2%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법정에서 격돌합니다. 새 비대위 출범을 두고 이 전 대표가 잇따라 신청한 가처분 신문이 모레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틀 뒤엔 이 전 대표의 경찰 소환 조사도 이루어져 이번 주가 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를 이끌게 된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연휴 동안 비대위원 인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좀 고민을 하고 인선을 해서 연휴 끝난 직후에 좀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책임론 끝에 물러나기로 한 권성동 원내대표에 이어 국민의힘은 조만간 차기 원내사령탑도 선출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대로 순항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4일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 위해 당원을 개정한 지난 5일 전국위원회 개최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면은 3, 4차 가처분 신청을 놓고 열띤 법정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첫 법원 가처분 결정을 당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이미 지난 법원에서는 비대위는 무효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 체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라는 사실상의 이제 판단을 내린 것인데 그걸 그냥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지난달 주호영 비대위 출범에 따라 공식 해임돼 현재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첫 번째 가처분 결정은 신문 9일 뒤에 나왔는데 쟁점이 다소 복잡해진 만큼 이번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이 전 대표의 당내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당이 더 큰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 한쪽의 치명상은 불가피합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도 자신의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는 한편 포항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아 자원봉사 활동을 한 사실을 공개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문 이틀 뒤인 오는 16일엔 경찰이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국민의힘 내홍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야 변호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정성을 연일 쟁점화하는 건데 민주당은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쌍끌이 압박하도록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선 본선 레이스를 앞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제기된 당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반나절 만에 가짜 폭로로 들통났습니다. 내가 사채업에서 돈 벌었다고 렌트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하지만 지난 8일 가짜 돈다발 사진을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거짓 돈다발 사진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의 논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일사천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 검찰이 이 대표는 먼지 털듯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논란이 커진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 결의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이 대표를 엄호하는 동시에 이른바 영부인 특검법으로 반격한다는 계산인데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첫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특검법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본회의를 넘어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다만 민심 흐름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면 민주당 행보에 힘이 실리고 여당도 적지 않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쌍특검을 승부수로 띄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실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김진표 의장 결단만 있으면 특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저쪽에서 어떤 조건을 달면 또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또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겠죠. 추석 연휴 뒤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김 여사 특검법을 양손에 쥔 채 정부 여당의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촉법 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세에서 11세의 범죄는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촉법 소년들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술에 취한 소년이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립니다. 만 13살 중학생인데 이전에도 무인 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10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는 연간 10% 이상씩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에서 11세 범죄는 2018년 1,000여 명에서 2021년 2,000여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강력범죄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4년 통계를 보면 죄질이 나쁜 강간추행이 1,500명이 넘고 강도 39명, 살인도 9명 있었습니다. 죄질이 흉포화되고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면서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되면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허황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촉법소년이 지나가기 전에 한번 범죄를 일으켜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낙인 찍기란 우려도 작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법무부는 무작정 엄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며 논의의 속도를 내 조만간 정부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첫 공개 변론이 15일에 열립니다. 특히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찬양 고무죄에 대한 8번째 위헌 여부 판단인데 찬반 양측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는 국보법 여러 조항 중에서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 소지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휴전 중인 엄연한 현실이 존재하지만 유신과 군부 독재 시절 숱한 민주화 투사들이 억울하게 옥살이한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부터 청구된 국보법 제7조 관련 사건 11건을 병합해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심리를 5년 넘게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15일 위헌을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등 전문가와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 변론을 엽니다. 청구인 측은 헌법상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조항으로서 판단 기준도 다분히 주관적이라 정권 비판을 탄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 앰네스티 등 여러 국제 인권단체들도 찬양 고무죄를 비롯한 국보법 폐지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는 점 또한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국가가 선택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복종하는 수단으로서만 존재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부인합니다. 어떤 표현 행위로 위험이 현존하지 않아도 그 행위를 처벌하고, 반면 법무부와 존치론자들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혼란과 국가 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맞서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주장, 대남 전술과 거의 100% 일치되는 그러한 주장이 만연할 것입니다. 무관심한 사람들도 그 여론에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다. 헌재의 국보법 찬양 고무죄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역대 8번째로 앞서 7차례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 결정인 지난 2018년 3월엔 이적 표현물 소지 행위 처벌이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후 헌재 재판관들의 진보 색채가 지금은 더 강해졌고 그간의 입장 등을 살펴볼 때 더 많은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은 대표적인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신규 환자는 55일 만에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추석 이동량 증가로 유행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일상 복귀 전에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8,214명, 하루 전보다 14,000여 명 줄며 지난 7월 18일 이후 55일 만에 2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일요일 발표 기준으론 9주 만에 가장 적은 확진자입니다. 누적 환자는 2,4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재감염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의 46.5%가 감염된 셈입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사흘째 500명대이고 사망자도 47명 발생해 피해는 여전합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민족대이 등으로 확진자가 늘 수 있겠지만 감소 추세는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귀경길 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터에 복귀하기 전에는 타인 접촉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증상이 있거나 아프신 경우에는 검사와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9곳을 포함해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 70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보다는 올겨울 유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와 독감 유행 시기가 겹쳐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트윈데믹이라는 현상들이 사실 지금 이 겨울철에 겹쳐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두 병의 특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대비가 약간 달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민 피해 요소들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이후 확산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달 하순부터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625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8,46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휴 첫날인 9일과 추석 당일인 10일에 급감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뒤 유행세가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가 끝난 뒤엔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G2의 줄다리기 속에 어부지리를 취할 외교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장이 오는 15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에 따른 방문이지만 66명에 달하는 수행단의 규모만큼 가벼운 걸음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해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 대면 회담을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미래 30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주성님을 직접 뵙고 협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한미군 사드 기지 운영 정상화 움직임 속에 가시돋친 말이 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법제화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대답도 받아내야 합니다. 我们将从维护半岛和平稳定的大局出发，继续为推动半岛问题政治解决发挥积极作用。 무엇보다 이번 방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줄다리기 외교 성격이 짙습니다. 오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방한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 해법과 확장 억제력 제공 등 미국과 풀어야 할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We take their concerns seriously, as always, and we certainly stand ready for serious consultations. We'll have more details in the coming months as we begin the domestic rulemaking process. 추석 연휴가 끝난 뒤 한반도에서 벌어질 미중 간 고래 싸움.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도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핵무기 고도화의 길을 가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언제 7차 핵실험을 감행할지가 관심입니다. 국제정세 등을 살피며 시기를 조율할 것이란 관측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한미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쉽게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한이 여러 변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확정짓는 중국의 당대회가 11월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중국의 큰 행사를 전후해 핵실험을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부담일 수 있습니다. 또 북핵 문제가 미국의 중간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만큼 이를 전후해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도 실익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경제 등 북한의 내부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본다면은 올해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중국과 또 미국의 어떤 전략 경쟁 구도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시기가 상당 부분 또 변수화될 수 있거든요. 물론 소형화, 경량화라는 기술적 요구와 핵 보유국 인정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핵실험을 준비해온 만큼 더 미루지 않고 빠른 결단을 내릴 가능성 역시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핵 개발에 하나의 방점을 찍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 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받는 그런 수순으로 가겠다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빠른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렇게 여러 관측이 나오지만 북한이 핵실험에 나선다면 언제를 최적의 시기로 꼽을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러시아 전문가의 입을 빌려 핵실험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고 기대하는 시기는 절대로 아닐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당장의 핵실험 대신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상대적으로 저강도로 분류되는 무력 도발에는 조만간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미일 세 나라는 최근 하와이에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추가 핵실험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전과 다른 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한윤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로 왕위를 계승한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하며 영국 국민을 위한 평생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은 19일 국장으로 치러집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찰스 3세가 왕위 승계 4월 만에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즉위식을 갖고 영국 국왕으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국왕 찰스 3세는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유지를 받들어 영국 국민에 평생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I shall endeavor to serve you with loyalty, respect and love. As I have throughout my life. 찰스 3세는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의 예방을 받으며 첫 국왕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찰스 3세는 선왕과 달리 때로는 정치적 견해를 적극 밝히는 군주가 될 것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찰스 3세는 왕세자 시절부터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소외 등 다양한 분야에 자신의 의견을 자주 표명해 간섭하는 왕자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영국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즉위식에 참석한 찰스 3세 국왕의 장남 윌리엄 왕세자는 윈저궁에서 동생 해리 왕자 부부와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또 성명을 내고 찰스 3세 왕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으로써 여왕과의 추억을 기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8일 서거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 날짜가 오는 19일로 정해졌습니다. 장례식 날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장례식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47년 당시 필립 왕자와 결혼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립니다. 장례식에 앞서 여왕의 유해는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돼 14일부터 4일간 일반의 조문을 받게 됩니다. 장례식 후 여왕은 윈저성 내 성조지 교회에 안장되며 남편 필립 공 곁으로 가게 됩니다. YTN 이정수입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폭격으로 사고 위험이 커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원자로를 안전 상태인 냉온 정지 상태로 돌리려는 건데 외부 전력이 폭격으로 또 끊길 경우 방사성 물질이 누출될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전회사 에네르고 아톰은 현지 시간 11일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6기의 자포리자 원자로 가운데 마지막까지 가동하던 6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고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인 냉온 정지로 돌리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일 폭격으로 끊겼던 예비 전력 공급선을 전날 오후 늦게 복구했습니다. 원자로의 냉각 장치를 돌리기 위해 외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자포리자 원전을 둘러본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자포리자 원전의 가동이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This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isk of a nuclear accident. Let me be clear. The shelling around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must stop. 그러나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이번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냉각 장치를 계속 돌릴 외부 전력이 필요한데 폭격 등으로 어렵게 복구한 예비 전력 공급선이 다시 끊기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원자로가 과열돼 노심이 녹아내리면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비상수단으로 원전 단지 내 디젤 발전기를 돌릴 수 있지만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연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에네르고 아톰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자포리자 원전 주변을 비무장 지대로 만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기술 부문에서 4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이 내일 주요 부문 수상에 도전합니다. 주요 부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라 있는데요. 수상할 경우 비영어권 작품에 에미상 최초 역사를 쓰게 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에미상은 미국 텔레비전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TV 작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방송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립니다. 한국 시간으로 13일 연출, 연기를 대상으로 한 주요 부문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은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작품상과 감독, 각본상 후보와 함께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영수, 박혜수 배우는 나무조연상, 정호연 배우가 여우조연상 후보입니다. 미국이 전환을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어떤 그 교류의 어떤 컬처럴 익스체인지의 어떤 큰 틀로 미국 시상식들, 메이저 시상식들이 TV 부문에서도 어떤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장 수상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정재 배우입니다. 오자크의 제이슨 베이트먼, 석세션의 브라이언 콕스 등과 함께 후보에 올랐는데 LA타임스는 이정재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미국 배우 조합 여우주연상을 받은 정호연 배우와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거머쥔 오영수 배우의 수상 기대감도 여전합니다. 국제적인 위상에 우리가 공유한다고 할까? 그런 지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수상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중에서 한두 사람은 수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에미상 기술 부문 시상식에서 게스트상과 특수효과, 미술, 스턴트 퍼포먼스상 등 4개의 트로피를 달성하면서 오징어 게임은 기술적 완성도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를 뛰어넘는 어떤 공동의 어떤 지대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자기들의 문화들을 담은 콘텐츠들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게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많은 일반 소비자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환경,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본 시상식 격인 내일 에미상 수상에 성공할 경우 전 세계 콘텐츠 산업에서 비영업권 드라마 최초라는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에 이어 오징어 게임이 K 콘텐츠의 위상에 정점을 찍게 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춤잔치인 서울 세계무용축제가 모레 개막합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제대로 관객을 만나는 건데 올해 2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무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신웅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댄스 서울세계무용축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공연 등으로 명맥만 유지해왔습니다. 25주년을 맞은 올해는 모처럼 한국을 비롯해 9개 나라에서 34개 팀이 참가해 3주간 직접 관객을 만납니다. 올해 주제는 춤에게 바치는 춤들로 우리 시대 춤의 본질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춤은 꼭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형태 속에서 다 숨어 있듯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 전형적인 몇 가지 그 작품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그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개막작은 고정관념을 깨고 장르를 넘나드는 것으로 유명한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유령들입니다. 무대라는 공간에서 금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합니다. 주목받는 작품 중 하나는 네덜란드의 클럽 가이 앤 로니의 프리덤입니다. 14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불법 감금과 고문을 당한 영화 모리타니안의 실제 인물 모하메드 울드 슬라이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성이 자유로운가라는 화두를 던지는 덴마크 안무가 메테 잉바르첸의 투컴 익스텐디드도 눈여겨볼 만한 공연입니다. 현대 무용 작품을 주로 다루는 축제이긴 하지만 전통춤도 빠지지 않습니다. 김백봉 부채춤 보존회는 화관무와 부채춤 등 한국 고전 무용의 향연을 펼칩니다. 시댄스 기간에는 공연 외에 관련 포럼과 토크쇼, 오디션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열립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 브라질에도 한류 열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류 팬의 마음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던 한국 남성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브라질 한류 팬들의 걱정과 실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브라질에서 김수환 리포터가 전해왔습니다. 브라질에 사는 K-팝 팬 A씨는 평소 K-팝을 즐겨 듣던 중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 사는 한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둘은 금세 친해졌고 이 남성은 A씨를 만나기 위해 브라질에 가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만나기로 한 날 남성은 공항경찰에 단속돼 소지품을 압수당했다며 계좌로 돈을 보내야 풀려날 수 있다는 연락을 해왔고 알고 보니 모두 사기였습니다. 이 남성은 브라질에 간다며 광주발 제주행 노선이 적힌 항공권을 영문만 브라질로 바꿔 A씨에게 보내 속이려다 덜미가 잡힌 것입니다. 브라질의 공항에서 이제 입국 거절이 당했다는 이유로 이 브라질리아에 사는 여자분에게 문자를 보내가지고 입국을 하려면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현지 브라질 5천 헤아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큰 돈을 달라는 말을 수상히 여긴 A씨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을 조사한 상파울로 총영사관은 최근 인터넷상에서 K-팝 팬심을 악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류가 되게 많이 브라질에 알려지는 바람에 사실 이제 이런 인터넷 범죄 사건들이 되게 많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이제 성매매를 이제 와서 돈을 벌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속이는 사건들이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팬들은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걱정과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Aqui no Brasil tá bem grande, principalmente aqui em São Paulo, né, que é um centro. Então, sempre tem festival, quando tem festival lota também bastante, e o festival ele é bem completo, então tem comida coreana, tem dança, tem apresentações até da cultura tradicional coreana também, e cada vez está tendo mais. Eu acho que é muito importante sempre divulgar. Sempre que houver um novo método de aplicar um golpe, é importante que o pessoal divulgue. Gente, eu sofri um golpe, foi desse jeito. Se o Ministério, o coreano, se todo mundo compartilhar mostrando como que funciona, as pessoas vão ficar mais espertas e vão lembrar disso e vão evitar de cair em golpes novamente. 브라질 한인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 한류 팬들이 한인타운으로 유입되면서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는데 이런 사건이 지속될 경우 팬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한류에 대한 찬물을 끼얹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국가 이익에도 위반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 동포들이 브라질 사회에 그런 사실을 알려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도록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브라질 한류 팬과 동포들은 멀리서도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YTN 월드 김수환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연휴 셋째 날인 어젯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극우단체와 반일단체가 충돌했습니다. 양측은 몸싸움까지 하다가 4시간 넘게 대치했는데 왜 그랬는지 황윤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수십 명이 뒤엉켜 있고 경찰 수십 명이 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소리 높여 싸우는 사람들끼리 격한 몸싸움까지 벌어집니다. 반일단체와 보수단체가 소녀상 앞에서 집회 순서를 두고 충돌한 건 어젯밤 10시쯤. 보수단체는 반일단체 측이 자신들이 낸 집회 신청을 무시한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적법하게 이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저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난입을 해서 저희 집회를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반일단체는 보수단체가 소녀상을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저자들은 소녀상 자체를 역사를 왜곡하고 흉물이라고 철거를 주장한 자들입니다. 저런 자들이 어떻게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하도록 냅둘 수 있습니까? 자정을 훌쩍 넘은 야심한 시간이지만 현장에는 두 단체가 충돌하면서 80데시벨을 넘는 고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이 정한 야간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충돌 4시간 반 만에 보수단체가 철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소녀상을 보호하기 위한 반일단체의 집회는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충돌 과정에서 확보한 체증과 소음 측정 자료를 토대로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향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객들로 막바지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귀경 방향 정체가 시작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평소 주말 정도의 혼잡이 예상되는 수준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51만 대가량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에도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해화동 해화성당 인근에서 SUV가 버스 정류장과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정류장에 있던 어린아이를 포함한 일가족 3명과 차량 운전자, 탑승자를 비롯한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브레이크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승용차가 사람들이 쉬고 있던 야외 테이블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문막 휴게소에서 70대 A씨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카페 앞 테이블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테이블에 앉아있던 휴게소 이용객 40대 여성 B씨와 10대 C양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남 창녕군 대지면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창녕 나들목 근처에서 승용차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석 대가 모두 불에 탔고 탑승자는 모두 탈출해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이송과 차량 견인 등 사고 수습이 오후 4시 50분쯤 마무리됐지만 차량이 고속도로로 계속 몰리면서 사고 지점 부근 3km가량이 이후에도 정체를 빚었습니다. 코로나19의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지난 몇 년간은 취약계층에게 더 쓰라린 시간이었죠. 그만큼 장애인과 어르신 등의 취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꾸려가는 사회적 기업의 모습을 박정현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부각과 곡물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직원들은 덮어놓은 차를 티백에 나눠 담고 이 순무가 좀 많은 것 같아. 네. 튀김 부각도 정성껏 포장합니다. 인근 마을에 사는 75살 김성심 할머니는 이 공장의 어엿한 직원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야무지고 재빠른 손놀림만은 젊은 사람 못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일하고 할머니가 받는 돈은 한 달에 90만 원 남짓. 덕분에 명절에 집을 찾아온 손주들에게 줄 용돈도 벌써 두둑히 마련했습니다. 우리 나이 먹어서 쓸 때도 안 쓸 텐데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하고 돈은 벌어서 손자 손녀들한테 돈 올 때마다 만 원이라도 좀 좋아해요. 농산물을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전체 직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60, 70대 마을 여성 주민입니다. 사실 나이가 많으셔도 이 일은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아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식품을 제조하는 또 다른 사회적 기업에는 20대 직원과 60대 직원이 한데 모여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뻘인 동료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이제는 업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저를 위해서 태도를 취해 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은 모두 3,300여 곳. 이 업체들이 고용한 인원 가운데 장애인, 고령층 비율은 60%에 달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07년도 55개소에서 지금 22년 7월 총 3,342개소로 증가했고요. 취약계층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쓰러져가는 이웃들도 적지 않은 요즘. 곁에서 버티림을 주는 사회적 기업이 더 많아지도록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매년 휴가철이나 명절만 되면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는데요. 거리두기가 끝난 뒤 맞이하는 첫 명절에 또 버림받는 반려동물이 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구조견 수완무가 몸통줄을 차고 외출을 준비합니다. 수완무 가자, 이제 미국 갈 시간이다. 가자. 해외 입양이 결정돼 공항으로 출발하기 위해 케이지에 들어가는 수완무. 새 가족과 만나는 기쁜 날이지만 정들었던 수완무를 보내기 못내 아쉽습니다. 잘 살아. 아이고 또 정들다 이별이네. 응? 식용 개농장 주변 도로에서 구조된 수완무는 넉 달 동안 이곳 보호소에서 지내왔습니다. 구조된 지 1년 만에 수완무는 미국 시애틀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수완무는 제가 직접 구조를 하고 제가 직접 입양을 보내잖아요. 지금 준비를 해가지고 좀 다른 애들하고 남다르죠. 그래서 어제 제가
집에를 안 갔어요. 수한무 여기서 잤어요. 수한무 마지막 보내주려고. 2달 전엔 인천 계양산 식용 개농장에서 구조된 체리가 국내 가족에게 입양됐습니다. 보호소에서 봉사활동하다 입양을 결심한 견주는 체리와 함께 맞는 첫 명절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명절에만큼은 우리 가족들한테 되게 환영받고 조금 체리가 더 있을 곳이 늘어나고 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냥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명절을 앞두고 입양되는 유기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보호소에서 쓸쓸한 명절을 보내야 합니다. 지난해 유실되거나 유기된 반려동물은 11만 8,200여 마리. 이 가운데 국내나 해외로 입양돼 새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경우는 3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규모도 지난 2017년 이후 꾸준히 10만 마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줄지 않고 있다는 건데 특히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이 되면 그 수가 부쩍 늘어납니다. 실제 지난해에도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유기동물은 여름 휴가철인 8월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석이 있는 9월은 25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심지어 펜션, 그러니까 멀리 여행 가서 쓰는 펜션 그런 곳에 유기를 많이 하죠. 가까운 데서 버리면 반려동물이 집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휴가철과 명절 유동인구가 줄어든 지난 2년 동안 유기동물 증가세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다시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 가족에게 버림받는 유기동물이 더 늘진 않을까 동물단체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물가 행진 속에서도 10년, 20년 전 가격을 받으며 서민들의 벗이 돼주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장국 2,000원, 이발비 6,000원을 받으며 장사하는 사장님들 얘긴데요. 수익은 얼마 안 남아도 이웃과 함께여서 즐겁다는 이들을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적한 주택가. 10년째 이곳을 지키는 중국 음식점은 짜장면 한 그릇에 3,000원대 가격으로 사람들을 반깁니다. 얼마죠? 네, 3,900원이세요? 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정년퇴직한 교장 선생님부터 동네 중학생 아이들까지 손님은 끊이질 않습니다. 함께 살자 마음으로 가게를 운영한다는 주인은 착한 가격업소 지정이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손님들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사장님 아직도 이 가격이에요 할 때가 되게 좀 기분이 좋고 사장님 잘 견디세요 이럴 때 제가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뚝배기 가득 담아낸 우거지 해장국에 고봉밥 한 공기, 깍두기를 곁들인 든든한 식사가 고작 2,500원입니다. 시장장 같은 거 먹으려면 5만 원 이상 줘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2,000원을 먹으니까. 70년 전부터 종로 거리를 지킨 이 국밥집은 매일 찾아오는 단골만 해도 100여 명. 간혹 1,000원짜리 석장조차 못 내는 사람들이 오기도 하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베풀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500원이 없어서 그냥 와서 먹는 분들도 계시고 또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오셔가지고 10,000원 내시고 그냥 국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항상 낮은 데서 돈보다 인간이 먼저다. 그런 멋도로 살고 있습니다.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건 바로 옆에 골목 이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발과 염색 모두 6,000원.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곳을 찾는 어르신의 마음마저 가벼워지는 가격입니다. 다른 데 가면 이제 염색하고 이발하면 한 25,000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12,000원이면 되니까 남는 돈으로 식사할 수 있어서 좋죠. 값은 싸도 솜씨는 수준급입니다. 50년 경력 이발사의 날렵한 손놀림에서는 경륜이 더해진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옛날에는 내가 호텔에서만 있었어요. 손님들이 그냥 싸다고 오는 게 아니고 이발을 잘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지난 7월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 넘게 오르며 외환 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으론 하루를 보내기도 빠듯해진 상황이지만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는 가게 덕분에 퍽퍽한 삶 속에서도 마음으로 전해지는 온기만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장 씨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 발언은 최악의 거짓 선동이자 의도된 정치 기회이었다며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장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뚜렷한 이유 없이 기각했고 이때 장 씨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였다면서 검찰이 장 변호사 잘못을 덮어주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으로 공수가 뒤바뀐 후 맞이한 첫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불꽃 튀는 공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권 초기 유례없는 영부인 특검법에 법무부 검수원복 시행령까지 광범위한 대치 전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을 촉발했습니다. 관저공사와 비선 수행 등 대통령실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정조사 요구와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특검법을 놓고 법사위와 운영위 등에서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선택적, 자의적, 정치적 수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검경은 유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에만 녹슨 헌 칼을 들이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는 진실이 묻힌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당 대표를 둘러싼 온갖 스펙터클한 범죄 의혹으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기 위함입니다. 즉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안을 법무부가 시행령으로 되돌려놓은 검수원복 논란도 뜨거운 쟁점으로 꼽힙니다. 수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불편도 겪고 있고 허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에 맞서 민주당이 엄포를 놓은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안까지 밀어붙일 경우 전국에 블랙홀로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배제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국무위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권한을 부여했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입니다. 탄핵이 추진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헌법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고 그 전까지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대리전 양상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 장관급 인사를 겨냥한 사퇴 압박에 힘을 싣고 있고 전현희 우리 국민권익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그분 사이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자리에 계시냐. 새로 정무 우리 직들 좀 한번 갈아치우고 새로 새 정치 한번 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속 저 자리에 꼭 계세요.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축소와 사적 채용 의혹 등을 놓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주변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채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합니까? 육촌 채용하고 친구 아들 채용하고 이런 걸 문제 삼는 거죠. 사적 채용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등 여야 대치 전선은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과 검수완박 2라운드 격돌까지 국정감사 본게임에 들어가기도 전에 정기국회 초입부터 물러설 수 없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른바 촉법 소년 중 가장 어린 나이대인 만 10살부터 11살까지의 범죄가 최근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의 촉법 소년 중 10살부터 11살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2018년 1,013명에서 지난해 2,197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촉법 소년 범죄도 2018년 7,300여 건에서 2021년 1,900여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촉법 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는 절도가 전체 범죄의 절반을 웃돌며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 추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5,625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8,460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연휴 첫날인 9일과 추석 당일인 10일에 급감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늘기 시작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연휴 뒤 유행세가 다소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정 시일이 지나면 다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주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장갑차 레드백의 최종 수출 성사 여부가 이르면 이번 달 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폴란드에서 시작된 K방산 수출 열풍이 호주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호주 육군의 요구에 맞춰 개발된 최신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입니다. 전장 8m에 최고 수준의 장갑까지 둘러 중량이 42톤에 달하지만 최대 시속 70km의 민첩한 기동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전차와도 싸울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과 30mm 기관포를 탑재하고 날아오는 미사일을 격추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까지 갖춰 탑승 보병들의 생존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호주는 국산 레드백과 독일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를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 이르면 이번 달 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드백이 선정될 경우 460여 대,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 측 예상은 9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약 460대 정도의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나디펜스가 호주와 최대 1조 900억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맺은 점과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의 지역구인 질롱시에 K9 현지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는 점은 레드백 수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독일도 이미 호주 현지 공장을 세우고 차륜형 장갑차 박서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50대 50의 싸움이라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K2와 K9 등 최소 10조 원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킨 K방산, 호주 레드백과 함께 노르웨이의 K2 전차, 말레이시아의 FA-50 경공격기 수출까지 성사된다면 현재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 8위인 우리나라가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제치고 5위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이 연일 애국심과 충성을 주문하며 청년층의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판 MZ세대로 성장한 청년들이 김정은 체제를 흔드는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 청년절을 맞아 자본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사상무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다양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을 치켜세우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독려했습니다. 우리 당 영도에 끝없이 충실하는 것이 청년운동의 생명이라는 천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와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해온 우리의 청춘들. 북한에서는 지금의 청년들을 장마당 세대로 부릅니다. 배급보다는 직접 장에 나가 경제활동을 경험해온 만큼 이전 세대보다 국가 의존도가 낮고 새로운 문화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로 거론됩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청년들의 사상 이완을 극도로 경계하며 연일 애국심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니까 내부의 불안정 요인이 커지고 그 젊은 세대의 동요가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쨌든 대외 문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금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전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북한은 지난해 9월 청년들의 반사회주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청년 교양 보장법을 채택하는 등 사상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전화 검열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깥 세상에 눈을 뜬 장마당 세대가 북한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경우 김정은 체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미래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기업끼리 합종연횡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에 여러 산업의 최첨단 기술이 필요하고 또 미래시장 선점에도 유리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언뜻 보면 자동차 같지만 하늘을 나는
6인승 미래항공 교통수단입니다.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 다양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주도로 인공위성을 운용하는 KT는 항공교통에 필요한 6G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항공 인프라를, 대한항공은 운항 통제 시스템 개발을 맡았습니다.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미래시장 개척에 나선 겁니다. 상호 책임감 있는 협업 및 사업 제휴를 위해 지분 교환 거래를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커넥티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한화시스템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4개의 엔진을 단 수직 이착륙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증 비행에 나설 예정인데 기업 한 군만의 노력으로는 기술 구현이 어려운 만큼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끼리 손을 맞잡았습니다. 운항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한 플레이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이라던가 공항이라던가 기존 규제 기관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다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와 LG U+ 등은 형태는 대형 드론과 비슷하지만 소음을 크게 줄인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계열사를 중심으로 헬리콥터와 비슷한 모양의 5인승 기체를 내세워 하늘길 선점을 위한 도전장을 냈습니다. 여러 산업기술이 융합된 도심 항공교통의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오는 2040년 1조 5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미래 거대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합종 연행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강력 사건으로까지 이어지자 정부가 사후 확인제 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건설사들도 앞다퉈 층간소음 줄이기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경기도 용인시에 만든 4층 높이 층간소음 복합 연구 시설입니다. 건물 바깥부터 안쪽까지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만들었는데 층간소음 체험구역도 마련해뒀습니다. 현장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10개 실증 주택으로 구성된 레미안 고유엔 랩을 활용해서 다양한 재료와 공법 그리고 구조 형식별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중량 충격음을 40dB 이하로 낮추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소리가 아닌 진동으로 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만큼 이른바 뜬바닥 구조를 활용해 진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슬래브 위에 충격 흡수 역할을 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으로 구성된 복합 소재 완충제가 설치되고 그 위에 고밀도 특화 몰타를 시공되어 진동을 제어 억제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입니다. DLENC는 진동 센서를 집안에 설치해서 소음 정도를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림이 기술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40dB 이상 수준 소음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경고가 울리는 방식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이제 발망치 소음을 발생할 경우에 그 진동 데이터를 얘가 계측을 해서 일정 레벨 이상이 발생하면 알람을 메시지를 줍니다. 층간소음을 발생을 좀 덜 하게 유도하는 시스템입니다. 포스코건설은 층간소음 증폭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바닥재를 자체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공준정 모듈판은 그 중량 충격음 저감을 해서 그 낮은 주파수의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화건설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2배 두꺼운 층간 차음재를 만들거나 층고를 높여 소음 전달을 줄이는 방법을 개발 중입니다. 2017년 2만 2천여 건이던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4만 6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층간소음 분쟁은 증가세입니다. 정부도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로 민간의 책임이 커지면서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 개발로 주택 수요를 견인하는 특화 설계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품질 개선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에서 석유를 추출하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 비닐을 잘게 잘라 기계에 넣어주면 4,500도로 가열된 반응기에서 열분해가 일어납니다. 기름에서 비닐을 뽑아내는 과정을 거꾸로 돌리는 셈인데 기체로 변한 기름을 식히면 중진류와 경진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열분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부터 일부 정유 석유화학 공정에 열분해유를 원료로 투입하기 시작했고 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정유사 최초로 열분해유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을 취득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열분해유를 공정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해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 열분해유를 4,800톤까지 공정에 투입해 친환경 나프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열분해 방식이 아닌 세라믹 촉매가 만든 파장 에너지로 석유를 만드는 기업도 등장했습니다. 설비 안에 들어간 라면 봉지가 비닐 부분은 기름으로 빠져나가고 알루미늄만 남았습니다. 열을 가하는 대신 전자레인지처럼 탄소 분자의 고리를 끊어 기름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20여 개 나라에서 특허를 받았고 영국엔 수출 계약도 마쳤습니다. 비연소 시설로서 자체 개발한 파장 에너지를 통해서 비닐 플라스틱의 분자 구조를 끊어내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상에서 연소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도 소중한 자원으로 거듭나는 시대. 재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내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수시 지원은 최대 6번까지 가능한데 전문가들은 최근 2년간 입시 결과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학교나 학과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시 지원을 할 때는 학생부 성적, 즉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을 결정한 뒤 수시 지원 범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 좋지만 수능 성적이 불안하다면 안정 지원도 고려해 6번의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가 중요해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발표했던 최근 2개년도의 그 합격선 점수 자체를 기준점으로 해서 상향 지원할 때는 선호도가 떨어져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지난해 합격선이 낮았거나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학과는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할 때는 그동안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충족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또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수능 이전에 합격이 결정되는 전형은 신중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수능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를 대비하는 원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능 성적이 생각보다 좋았을 때 면접이라든지 또는 논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능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전형이나 학교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밖에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고 재수생이 늘어난 점도 수시 경쟁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접수를 마치면 대학별 고사를 준비하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정시 지원을 위해 수능 준비도 꼼꼼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베테랑 김광현, 추신수를 앞세워 선두를 굳게 지켰습니다. 2위 LG와 격차도 다시 4게임으로 벌렸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최하위 한화의 일격을 당해 3연패, 2위 LG에 3게임 차 추격을 향했던 SSG. 주춤했던 선두팀을 일으켜 세운 것은 두 노장이었습니다. 김광현은 통산 300번째 선발 등판에서 삼진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6이닝) 단 4안타 무실점. 시즌 12승, 승리 투수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팀 분위기가 조금 처져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대승을 거둬서 오늘 계기로 팀이 좀 많이 분위기가 좀 올라와서 다음 주도 경기를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타선에서는 추신수가 큼직한 한 방을 터뜨렸습니다. 4회 3런 포로 12대1 대승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삼성은 뷰캐넌의 호투로 7게임이나 이어졌던 LG전 연패를 끊었고 LG는 SSG와 격차가 다시 4게임 차가 됐습니다. 키움은 애플러가 7이닝을 실점 없이 막았고 이정우가 2타점 3루타를 터뜨려 하루 만에 3위를 되찾았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날씨로 인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70mm, 전남에 10에서 50, 충청과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경기는 흐리기만 하겠고요. 강원 중남부는 오전까지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8도, 춘천 28도로 덥겠고 비가 오는 지역은 대전이 25도, 부산은 26도로 예상됩니다. 태풍 무이파는 지금 진로라면 중국 칭다오를 향하겠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전국에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잠시 뒤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